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박민우라고 하고 올해 42살입니다. 직업은 사설탐정이죠. 벌써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외도나 사기, 실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봐왔습니다. 제 아내는 서지연이라고 하는데 올해 37살이에요. 강남에 있는 고급 피부 클리닉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죠. 아내는 정말 완벽주의자예요. 모든 게 깔끔하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그런 성격이 좋았어요. 저같이 복잡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했거든요. 아내와 처음 만난 건 12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 치킨집 사장의 매출 횡령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그 치킨집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참고인으로 만났다가 서로 호감을 느꼈죠. 지연은 제 직업을 알고도 전혀 꺼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보였죠. 연애할 때 지연은 정말 완벽했어요. 약속 시간은 절대 늦지 않고 데이트 코스도 미리 계획해서 알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금방 파악해서 맛있는 집들을 찾아다녔어요. 결혼 준비도 체계적으로 했죠. 예식장 예약부터 혼수 준비까지 모든 걸 엑셀로 정리해서 관리했거든요. 결혼 초기에도 지연은 훌륭한 아내였어요. 집안일도 깔끔하게 하고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짐도 미리 싸주고 몸이 아플 때는 정성스럽게 간병해줬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범적인 부부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냄새가 아니라 느낌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생긴 직업병 같은 건데 사람들의 작은 변화도 금방 눈에 띄거든요. 아내의 향수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평소에 쓰던 향수 위에 다른 향이 살짝 더 씹혀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연이 평소에 쓰던 향수는 샤넬의 넘버 5였어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향수 위에 남성용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톰 포드나 크리드 같은 브랜드의 무거운 향이었죠. 처음에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 향수가 옮겨 붙었나 싶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향수를 써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또 다른 변화가 보였어요. 속옷이 달라졌더라고요. 평소에 아내는 실용적인 속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들이 늘어났어요. 빨래를 널면서 우연히 본 건데 뭔가 이상했죠. 지연이 평소에 입던 속옷은 무난한 면 소재의 브라와 팬티였어요. 편하고 실용적인 걸 선호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색 레이스 브라, 검은색 시스루 팬티, 심지어 가터벨트까지 생겼더라고요. 평소 지연의 취향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은 생리주기였어요. 아내는 워낙 규칙적인 사람이라서 생리주기도 정확했거든요.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까지 하면서 정확히 28일 주기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패턴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며칠씩 빠르거나 늦어지는 게 반복되더라고요. 아내에게 몸이 안 좋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귀가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평소에 6시 반이면 집에 왔는데 최근에는 7시, 8시로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물어보면 클리닉 일이 바빠서 야근을 한다고 하는데 전화해보면 이미 클리닉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그럼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저는 조용히 패턴 기록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그냥 업무적인 관찰이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수첩에 아내의 모든 행동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뭘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언제 전화를 받는지,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요. 기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연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립스틱 색깔이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연한 핑크나 코랄톤을 썼는데 갑자기 진한 레드나 와인 컬러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향수를 뿌리는 부위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손목이나 목 뒤에만 뿌렸는데 최근에는 가슴 부위나 허벅지에도 뿌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일주일 정도 관찰한 결과 확실한 건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가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아내 지연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치밀한 축에 속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연은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하나 더 쓰고 있었던 거죠. 차명폰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연은 클리닉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명의를 빌려서 폰을 개통했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생은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요금도 현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했으니 카드 명세서에도 남지 않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알리바이 친구도 확보해놨더라고요. 지연의 직장 동료인 수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연의 거짓말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수미는 지연보다 5살 어린 후배였는데 지연이 평소에 잘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외출할 때마다 수미랑 쇼핑 갔다, 수미랑 영화 봤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수미는 지연의 불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배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확인할 때마다 언니 방금 헤어졌어요. 지금 화장실 가셨는데 곧 나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줬던 거예요.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까지 미리 준비해뒀더라고요. 위치 추적 방지용 세컨폰도 준비했어요. 평소에는 원래 폰을 집에 두고 차명폰만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위치 추적을 해도 집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게다가 차명폰으로만 연락하니까 통화 기록도 제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지연은 심지어 집에 있는 원래 폰에도 조작을 해뒀어요. 실제로는 밖에 있으면서도 집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앱을 설치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해? 라고 문자를 보내면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라고 답장이 왔는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것도 영리했어요. 호텔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록이 남지만 에어비앤비는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거든요. 게다가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활용해서 자기 차를 쓰지 않았어요. 정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죠. 에어비앤비 예약도 가명으로 했어요. 실제 이름 대신 영어 이름을 써서 예약하고 결제도 선불카드를 이용했더라고요. 체크인할 때도 직접 가지 않고 셀프 체크인을 이용해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는 주로 타다나 우버를 이용했어요. 기사에게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상간남과 만나는 거였죠. 때로는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통카드도 현금으로 충전한 무기명 카드를 사용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연이 제 일정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제 출장을 가는지, 언제 야근을 하는지, 언제 집에 일찍 들어오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만 움직이는 거죠.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지연은 제 스케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휴대폰에 스파이 앱까지 설치해뒀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심지어 문자 내용까지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도 즉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지연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바로 알리바이 친구인 수미의 차량이었죠. 지연이 아무리 조심해도 수미의 차를 타고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미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추적기 설치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수미가 클리닉에서 일하는 동안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접근해서 범퍼 안쪽에 소형 GPS 추적기를 부착한 거예요. 요즘 추적기는 정말 작아서 동전만한 크기거든요. 배터리도 한 달 이상 지속되고요. 추적기를 설치하고 며칠 후 드디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수미의 차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지연의 원래 폰은 집에 있었죠. 이때 저는 확신했어요. 지연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조사에 들어갔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의심이 아니라 감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심은 감정이지만 감지는 데이터예요.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믿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미행하는 대신 간접 추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미행하면 들킬 위험이 크거든요. 특히 지연처럼 조심스러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제가 17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중 하나가 바로 간접 추적이에요. 먼저 지연의 친구 수미 차량을 더 자세히 추적했어요. 위치 추적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수미의 차가 특정 장소들을 규칙적으로 방문하더라고요. 그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모두 지연과 관련이 있었어요. 수미의 차는 주로 3군데를 방문했어요. 첫 번째는 강남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이었고, 두 번째는 홍대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세 번째는 이태원의 한 부티크 호텔이었어요. 모두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들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장소들을 방문하는 시간이 제가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음으로는 예약 앱을 조사했어요. 지연이 사용하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안 가던 레스토랑, 안 쓰던 뷰티 서비스, 심지어 남성용 선물까지 구매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런 결제들이 모두 수요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지연은 브랜드 제품을 잘 안 사는 편이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명품 브랜드에서 결제한 내역이 엄청 많았어요.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했더라고요. 그리고 남성용 시계, 남성용 향수, 심지어 남성용 속옷까지 구매한 기록도 있었어요. 출입 기록도 중요한 단서였어요. 지연이 다니는 클리닉 건물의 출입 기록을 확인해보니 지연이 말한 야근 시간과 실제 퇴근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클리닉에서는 6시에 퇴근했는데 집에는 8시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 2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한 걸까요? 건물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연은 정확히 오후 6시에 건물을 나갔는데 그 후 행적이 묘연했어요. 지연이 말한 대로라면 클리닉에서 야근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건물을 나간 거였죠. 주변 CCTV도 활용했어요. 제가 아는 보안업체 직원에게 부탁해서 클리닉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지연이 클리닉에서 나와서 수미의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었죠. 영상을 보니 지연이 클리닉에서 나와서 근처 카페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수미의 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CCTV 영상 분석 결과 지연의 행동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클리닉에서 나와서 수미의 차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조사한 결과 드디어 핵심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한도윤이라는 남자였어요. 도윤은 지연이 다니는 클리닉의 팀장이었어요. 나이는 34, 미혼이고 외모도 꽤 준수한 편이더라고요. 키가 180cm 정도 되고 운동을 해서 몸매도 좋았어요. 도윤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봤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은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차는 BMW 최신형을 타고 다녔어요.
가족은 부모님이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도윤의 일상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패턴으로 생활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모든 걸 파악했죠. 도윤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찾아냈어요. 평소에는 별로 포스팅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활발해졌더라고요. 도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는 포스팅들이 많았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해외여행 사진, 명품 시계나 옷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커플링이나 커플 아이템들을 암시하는 포스팅도 올라왔어요. 특히 도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지연이 새로 산 옷과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연이 갔던 레스토랑과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물론 지연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배경이나 소품들이 일치했어요. 도윤의 차량 번호도 확인했어요. 지연이 타고 다니는 차가 수미의 차가 아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도윤의 BMW였던 거예요. 번호판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확실했죠. 지연과 도윤이 만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은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도윤의 차량 번호였어요. 지연이 타고 다니는 차가 수미의 차가 아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도윤의 차였던 거예요. 번호판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확실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들키지 않는 거였어요. 지연이 경계심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익명 의뢰인으로 도윤에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도윤에게 탐정 서비스를 의뢰하는 척한 거죠. 물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도윤은 그걸 모르니까요. 이런 방법을 허니트랩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접근하는 전술이에요. 가짜 의뢰 내용은 이랬어요.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고 직원 중 한 명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조사를 의뢰한다는 스토리였어요. 도윤에게는 제가 그 직원과 같은 피부과를 다니는 고객이라고 소개했죠. 그래서 도윤에게 그 직원의 행동을 관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도윤에게 처음 연락했을 때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제가 전문적으로 접근하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평소에 미스터리나 추리소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실제 탐정과 만나게 되니까 흥미로워했거든요.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처럼 가까워졌죠. 도윤은 자기가 사설 탐정과 친구가 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제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윤에게 탐정 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어요. 도윤과 친해지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도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까지 알게 됐죠. 도윤은 자기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숨기려고 했지만 제가 몇 번 술을 사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도윤이 술에 취해서 한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형, 사실 저 요즘 연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기혼자라서 조심스러워요. 남편이 탐정이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애담을 털어놨어요. 그 여자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이도 적당하고 직장에서도 능력 있고 무엇보다 남편한테 소홀히 대받고 있다더라고요. 남편이 일만 하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대요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일만 한다고요? 지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 지연과의 관계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였어요. 형, 정말 스릴 넘쳐요. 탐정 남편 몰래 만나는 거. 마치 영화 같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둘 다 이 상황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지연의 동선에 맞춰서 스파이캠을 설치했어요.
지연이 자주 가는 장소들에 미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둔 거죠. 요즘 스파이캠은 정말 작아서 볼펜이나 단추, 심지어 안경테에도 숨길 수 있거든요. 물론 불법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가장 먼저 설치한 곳은 도윤의 차량이었어요. 도윤이 클리닉에서 일하는 동안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룸미러 뒤쪽에 설치해서 전혀 눈에 띄지 않게 했죠. 이 카메라로 차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녹화할 수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관리자와도 협조를 얻었어요. 지연과 도윤이 자주 이용하는 숙소의 관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합법적인 사설 탐정이라는 걸 증명하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자 협조해 주더라고요. 숙소 입구와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연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과 카페에도 협조를 요청했어요. 물론 모든 곳에서 협조해 준 건 아니지만 몇 군데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 카페 사장은 자신도 불륜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 장비도 설치했어요. 지연의 가방이나 옷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놨죠. 이 장비들은 모두 최신형이라서 배터리도 오래 지속되고 음질도 선명했어요. 지연이 도윤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준비한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윤의 차량에서 손을 잡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었어요.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가 두 사람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선명하게 촬영했죠. 지연이 도윤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 도윤이 지연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지연이 도윤에게 당신이 내 진짜 남편 같아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도윤이 그럼 진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래? 라고 물어보자 지연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재산 정리하고 깔끔하게 처리할게라고 답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 건물 로비 출입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몇 시간 후 함께 나오는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됐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죠. 지연이 평소에 집에 없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숙소 안에서 촬영된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침대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됐거든요. 지연이 우리 남편은 정말 바보야.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어라고 말하는 소리. 도윤이 탐정인데도? 라고 묻자 지연이 그래서 더 재미있어. 전문가를 속이는 기분이야 라고 답하는 소리까지요. 세 번째는 통화 기록과 메시지였어요. 지연의 차명폰 번호를 알아낸 후 그 번호로 주고받은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둘 사이에 오간 애정 표현들, 만날 약속들, 심지어 저에 대한 험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지연이 도윤에게 오늘 남편이 출장 간대. 우리 집에서 만날까? 라고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도윤이 진짜? 스릴 넘치겠네 라고 답한 거죠.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제 집에서 만났다는 얘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지연이 도윤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우리 남편은 탐정이라서 조심해야 해. 하지만 바보라서 눈치 못 채고 있어. 이런 내용이었죠. 지연은 자기가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증거들을 암호화된 USB에 정리했어요. 동영상, 사진, 통화 기록, 메시지, 위치 추적 데이터,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걸 시간순으로 정리했죠. 총 용량이 몇 기가바이트나 됐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USB를 정리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죠.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지연은 제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동안 점점 더 자만하게 됐어요. 완벽히 숨겼다고 믿고 안심한 상태였죠. 오히려 저에게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무관심해? 예전엔 내가 어디 가는지 관심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태세를 전환한 거예요. 지연의 이런 변화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는 제가 관심을 보이면 간섭한다고 싫어했는데 막상 관심을 안 보이니까 서운하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심지어 다른 여자라도 생겼나? 라고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자기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말이에요. 지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심지어 다른 여자 생겼냐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지연이 제게 우리 예전처럼 데이트나 할까? 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도윤과 만나서 돌아온 바로 그날 밤의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역겨웠어요.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와서는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무표정으로 맞대응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지연이 뭐라고 해도 그냥 그래 알겠어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그래 연기 계속해봐. 끝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했죠.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지연과의 관계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지연은 제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애교도 부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심지어 새로운 속옷을 입고 유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역겨웠죠. 특히 지연이 새로 산 란제리를 입고 나타났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란제리가 바로 도윤에게 선물 받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도윤이 결제한 게 분명했어요. 다른 남자가 사준 속옷을 입고 저를 유혹하는 거였어요. 지연은 또 제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더 의심스러웠죠. 아마 도윤한테 배운 기술을 저한테 써보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이 제게 다가와서 우리 요즘 소원해진 것 같아.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라고 제안했어요. 그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한테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그 여행비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궁금했어요. 도윤한테 받은 돈으로 할 건가요? 지연이 제안한 여행지도 재미있었어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국내 여행지가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윤과 이미 가본 곳이었어요. 둘이 함께 다녀온 곳에 저까지 데려가려는 거였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요. 더 이상 이런 연기를 볼 수 없었어요. 지연이 도윤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저를 기다리는 척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 또 도윤과 만나러 나간 사이에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죠. 증거 자료들도 모두 정리했고요.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은행 계좌도 정리했어요. 공동 계좌의 돈을 모두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지연이 모르는 새 계좌도 만들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은 제 명의였으니까 지연이 가져갈 수 없었고요. 지연이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오늘 수미랑 쇼핑하다가 늦었어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연은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지연이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우면서 여보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필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 사랑해라는 말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지연이 일어나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클리닉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TV도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지연이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묻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혼 신청서라고 큰 글씨로 써 있었거든요. 지연은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이 당황하며 설마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의심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를 의심한다고 화를 내는 거였거든요.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여보, 정말 오해야. 나는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때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암호화된 USB를 꺼내서 지연 앞에 내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할 말이 있으면 해. 지연이 USB를 받아들 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 지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도윤과 함께 있는 사진들,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이 모두 나왔거든요. 특히 동영상 파일을 봤을 때는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도윤의 차 안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두 사람이 키스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지연이 이건 어떡해? 라고 중얼거리면서 영상을 멈췄어요.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지연과 도윤이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숙소 안에서의 모습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연이 이런 걸 어떻게 찍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특히 지연이 도윤에게 보낸 우리 남편은 탐정이라서 조심해야 해. 하지만 바보라서 눈치 못 채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봤을 때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남편에게 발각된 상황을 이해한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음성 녹음 파일이었어요. 지연이 도윤과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 정말 바보 맞나 봐.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어라는 지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을 때 지연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어떡해? 라고 중얼거렸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넌 정말 조심했더라. 하지만 난 너보다 오래 숨어본 사람이야. 그 말 속에는 17년간 이 일을 해온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지연이 무릎을 꿇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이 흔들렸어.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건 여보야라고 빌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지연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지연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도윤이 계속 유혹해서 그런 거야. 나는 당신이 최고야라고 말했지만 그 모든 말이 거짓처럼 들렸어요. 진짜였다면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죠. 저는 일어나서 이미 짐을 다 싸둔 가방을 들었어요. 오늘부터 당분간 모텔에서 지낼 거야.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내 변호사에게 보내줘. 연락처는 서류에 있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연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도윤과도 완전히 끊을게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지연은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10년 넘게 함께한 추억도 사랑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을 나오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기보다는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가짜 사랑 연기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역시 17년간 쌓은 실력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모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속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했죠. 다른 사람의 분류는 그렇게 쉽게 찾아내면서 내 아내의 분류는 몇 달이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전쟁 같았어요. 지연이 처음엔 발악하다가 점점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지연은 매일 전화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죠. 지연은 결국 클리닉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도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직장 동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눈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미도 지연의 거짓말에 가담한 게 밝혀져서 함께 사직해야 했고요. 도윤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지점으로 좌천됐거든요. 클리닉 원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인사조치를 취한 거예요. 직장 내 분류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니까요. 더 재미있는 건 도윤이 지연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복잡해지자 도윤은 이혼하면 연락하라면서 지연과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연이 가장 필요할 때 배신당한 거죠. 결국 도윤에게는 지연이 그냥 재미있는 불륜 상대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연은 저에게 협박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당신도 불법 촬영한 거 아니야? 나도 고소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미 법적 조치를 다 준비해뒀죠.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가장 치밀하게 준비한 건 재산 분할이었어요. 지연이 바람을 피우는 동안 저는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뒀거든요. 집은 애초에 제 명의였고 예금도 모두 제 계좌로 이체했어요. 지연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죠. 지연의 부모님께도 상황을 알렸어요. 정리된 영상과 기록 일부를 보내드렸죠. 처음에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화를 내셨는데 증거를 보시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특히 지연의 어머니는 이런 딸을 어떻게 키웠나라며 자책하셨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국 지연과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런 짓을 했다니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연에게는 다시는 집에 오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연의 친구들 반응이었어요. 지연이 평소에 완벽한 아내라고 자랑하던 친구들이 사실을 알고는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특히 기혼 친구들은 내 남편한테도 나쁜 영향을 줄까봐 무섭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지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직장도 잃고 친구도 잃고 부모님께도 버림받고 심지어 바람 상대한테도 차인 거죠. 혼자 남은 지연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자포자기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지연은 계속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로, 이메일로, 심지어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빌기도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도 지연은 계속 저항했어요.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했지만 불륜의 유책 배우자라는 점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지연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도, 돈도, 가족도, 친구도 모든 걸 잃었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배신한 대가였으니까요. 도윤 역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회사에서 좌천당한 건 물론이고 의료계 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의사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앞으로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았어요. 특히 도윤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분노하셨다고 해요. 의사 집안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면서 도윤을 집에서 쫓아내셨거든요. 도윤도 결국 혼자가 된 거죠. 더 웃긴 건 도윤과 지연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윤은 지연이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고
지연은 도윤이 강요했다고 말했어요. 위기가 닥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워낙 완벽해서 지연 측에서도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어요. 예전 사무실은 지연이 알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새 사무실은 더 크고 시설도 좋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실력이 더 알려지면서 의뢰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속일 수 없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으니까요. 이제 어떤 의뢰가 와도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연의 근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연과 친했던 동료가 우연히 저에게 연락해서 말해준 건데 지연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해요.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우울증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지연의 부모님도 끝까지 지연과 연락을 끊고 계셨어요. 장모님이 지인들에게 딸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딸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신 심정이 어떨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윤은 지연보다는 상황이 나았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좌천된 지점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지만 승진이나 좋은 기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은 사회라서 한 번 소문이 나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버림받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걸 보면서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어려울 때 더 의지했을 텐데 위기가 오자마자 서로를 버린 거잖아요. 결국 순간의 감정과 자극에 빠진 거였죠. 반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쌓아온 추적 기술과 기록 정리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결심했어요. 채널명은 사설탐정의 눈이었죠.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완벽하게 숨긴 아내, 하지만 난 모든 걸 알고 있었다였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고 가명을 사용했지만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죠. 어떤 방법으로 추적했는지,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업로드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정말 소름 돋는다. 나도 남편 조사해달라. 이런 전문가가 있다니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죠.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아내도 요즘 이상한데 혹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수상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입소문을 타면서 구독자 수가 급속히 늘어났죠. 두 번째 영상은 불륜을 의심할 때 확인해야 할 10가지 신호였어요. 제가 17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정리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죠. 이 영상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세 번째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배우자 추적하는 방법이었고, 네 번째는 불륜의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는 방법이었어요.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늘어났고 6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50만을 돌파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유명해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런 기회들을 적극 활용했죠.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 화제가 됐어요. 불륜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간 것 같았어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경험담과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이었죠. 책 제목은 탐정의 눈으로 본 불륜의 진실로 정했어요.
출간 전부터 예약 주문이 쏟아져서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불륜 조사는 물론이고 사기 사건, 실종 사건까지 다양한 의뢰들이 들어왔어요. 민우님, 저희 남편도 좀 조사해 주세요. 민우님, 혹시 제 아내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청들이 매일 들어왔죠. 심지어 연예인 스캔들 폭로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물론 이런 건 정중히 거절했지만 제 실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연예계에서도 제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대한민국 사설탐정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민우님, 저희 후배들 좀 교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설탐정계의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실제로 탐정 아카데미에서 강의 요청도 여러 번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무실도 확장했어요. 직원도 3명이나 뽑았고 최신 장비들도 구입했죠. 이제는 혼자서 하는 1인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가 된 거예요. 간판도 크게 만들어서 박민우 탐정사무소라고 걸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새로 들어온 사건 파일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파일명은 의뢰자 국회의원 부인 대상 현직 검사였죠. 정말 큰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의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냥 내 아내의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이 되어 있었어요.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쓴 유튜브 커뮤니티 글이 있어요. 처음엔 내 아내의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니 세상 모든 거짓이 보여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탐정, 박민우입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만 2만 개가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해줬죠. 그리고 더 많은 의뢰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탐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내의 배신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지연은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모든 걸 얻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완전히 단절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도현이고 올해 46살입니다.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고 5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둘이 살고 있지만 원래는 셋이 함께 살았었죠. 제 아내였던 김민정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벽지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죠. 오후 3시쯤이었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뭔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일찍 왔네.
민정이 말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지만 민정은 대답 대신 한숨만 푹 쉬더라고요. 그 모습이 평소 보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5살이라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데 오늘은 일찍 마치는 날이었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민정이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을 텐데 오늘은 아들을 방에 혼자 두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이 드디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조금은 불안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보, 할 말이 있어. 드디어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톤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의자에 앉으려는데 민정이 아니야, 서 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서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뭔 일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는 민정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민정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더라고요. 마치 무슨 폭탄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왔어? 하며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면서도 민정의 표정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마 아이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들아, 방에서 조금 더 놀고 있을래?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민정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응하고 대답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저희 둘만 남았네요. 민정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답답해. 갑자기 터져나온 말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싶어서.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특별히 로맨틱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답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친구들이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라도 들었어? 제가 물었지만 민정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줄 말을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를 말이죠.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요? 5살 아들이 바로 옆방에 있는 상황에서 제 아내가 불륜을 고백하고 있다니.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이게 현실인가요? 뭐라고?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을 때 민정은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어. 그 사람은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줘. 당신처럼 그냥 애 엄마, 가사 도우미로 보지 않고 진짜 한 명의 여성으로 대해줘. 민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을 때 방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저는 급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싸우는 거 아니야. 계속 놀고 있어. 아이가 이런 걸 들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민정은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니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 결정했어.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새로운 삶이라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쌓아온 건 뭐란 말입니까? 저는 잠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다니.
그동안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민정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죠. 저는 완전히 속은 바보였던 겁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민정은 주저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이제 끝날 관계니까. 끝날 관계라고? 그럼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끝날 관계라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했어. 더 이상 이런 지루한 생활은 못하겠어. 민정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민정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요?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 아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나 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해서 결정한 거겠죠. 아들은 당신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아이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기 편의대로 아들까지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낳은 친자식을 마치 짐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아들이 내 친자식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정도 맞받아쳤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과 아들만 보고 살았어. 이제 내 인생도 살고 싶다고. 민정이 소리를 지르자 방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작은 얼굴에 불안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무서워. 아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가려고 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말이죠. 아들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방에서 조금만 더 놀고 있을래?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달래서 다시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민정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알아? 아들이 뭔 죄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민정이 말하면서 방 쪽으로 향했어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설마 정말로 짐을 싸놨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로 민정은 이미 준비해뒀던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짐도 쌌어. 오늘 나갈 거야. 만들어뒀던 짐이라니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걸까요? 저는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민정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이 집, 아들, 우리의 추억들. 저는 마지막으로 설득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올가맨 거야. 이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굴레라니, 가족이 굴레라고 하다니.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완전히 정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이 또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어디가? 가방 왜 들고 있어? 아들의 질문에 민정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잠깐 출장 가는 거야.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출장이라니 끝까지 아이를 속이는군요. 언제 와? 아들이 순수하게 물었을 때 민정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얼마나?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 민정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끝까지 비겁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민정은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현관에서 엄마 잘 다녀와 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정은 한 번 뒤돌아보더니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이제 정말 아들과 저만 남았구나. 아들과 저만 남았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가 일이 많이 있나 봐.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저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5살 아이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엄마 전화 안 해? 응, 아마 바빠서 그런가 봐.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아니야, 엄마가 일하고 있을 거야. 내일 해보자.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민정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민정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들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정말로 저희를 완전히 버린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아무리 사랑이 식었다고 해도 친자식까지 이렇게 버릴 수 있나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도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들과 저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정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일하러 가고 데리러 와서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민정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았어요. 특히 아들이 계속 엄마를 찾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한테 전화해봐. 매일 같은 질문을 하는데 저는 계속 곧 올 거야. 바빠서 그래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민정에게서 연락이 전혀 없으니까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결국 견딜 수 없어서 민정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민정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보니 시내 한 오피스텔 단지에서 계속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상간남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들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민정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냉정하게 대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해야 할까?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그 호수에는 정말로 민정이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남자와 함께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뛰었습니다. 곧 상간남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 가정을 파괴한 그 남자를 말이죠.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온 건 민정이 아니라 낯선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제 가정을 파괴한 범죄자로만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어려 보였어요. 아마 30 후반 정도? 잘 차려입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그 남자가 당당하게 물었을 때 뒤에서 민정이 나타났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오빠, 왜 여기까지? 오빠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남남이잖아. 제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 집에 와. 하지만 민정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아들은 당신이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 옆에서 상간남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저를 도발하듯 쳐다봤어요. 정말 얄미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방해꾼인 것처럼 말이죠.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상간남이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다니. 응,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야. 민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민정아, 정말 이게 맞아? 아들이 매일 엄마를 찾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민정의 양심에 호소해봤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 행복이라고?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행복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간남이 끼어들었어요. 저희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정 씨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주먹이 올라갔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제가 범죄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은 져야 할 거야. 제가 말했을 때 민정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법적으로? 무슨 소리야? 이혼 소송하고 상간자 소송할 거야. 각오해. 상간남의 얼굴도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민정이 뒤에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 엄마 못 만났어? 엄마는 아주 멀리 가셨단다.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 왜? 나 때문이야? 아들의 질문에 목이 메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다른 선택을 한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직 5살인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 민정의 휴대폰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오늘 직접 목격한 것까지.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민정은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상간남이 비용을 대주지 않았나 봐요. 결국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했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법정에서 보니 민정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정을 다시 봤을 때 정말 서글펐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상간남은 함께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사랑한다던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민정이 상간남과 만나면서 제 카드로 비싼 식당에서 식사하고 호텔도 이용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상간남을 집으로 데려온 적도 있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말이죠. 아들이 있는 집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정이 아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상간남과 만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잠깐 마트 다녀올게라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바람을 피웠던 거죠. 그 순수한 아이를 속이면서까지 불륜을 저질렀다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호텔 CCTV에 찍힌 영상까지. 민정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법정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민정이 판사에게 말했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를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판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정은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살 필요는 없다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었나 싶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을 때 민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는 아직 어려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판사는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어요. 금액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민정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아이에게 끼친 상처, 모든 것들이 고려된 금액이었어요.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승소했어요. 그 사람도 꽤 큰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상간남은 민정과 달리 여전히 당당했어요. 사랑에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판사님의 말에 상간남도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하지만 민정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처음 1년 정도는 상간남과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시내에서 민정을 봤다며 전해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솔직히 배가 아팠어요. 아들과 저는 매일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민정은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니. 법정에서 받은 배상금은 모두 아들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했는데 민정은 상간남 돈으로 흥청망청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게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래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시작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리 없잖아요. 언젠가는 그들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날이 왔어요. 이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다른 소식들이 들려왔거든요. 상간남이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먼저 들려왔어요.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느니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길 민정이 그 오피스텔 근처 마트에서 상간남과 크게 싸우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돈 문제로 싸우는 것 같던데 민정 씨가 울면서 매달리고 그 남자는 짜증내면서 가버리더라고 하셨어요. 아,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구나 싶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몇 달 후에 들었어요. 상간남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정보다 훨씬 젊고 예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민정을 버리고 새로운 사냥감을 찾은 거죠. 결국 그 남자에게 민정도 그냥 놀잇감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남의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이기적인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정은 상간남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인간이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남의 가정도 파괴하는 인간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저도 사업이 점점 안정궤도에 올랐어요. 직원도 2명 고용하고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물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내왔는데 아들이 스스로 몰 안에 X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요 라고 써놨어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혹시 상처받을까봐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생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도 걱정이 됐어요. 선생님, 제 아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엄마가 떠난 이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없어. 아빠가 엄마 역할도 다 해줘. 실제로 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실제로 아들은 적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엄마를 그리워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성격도 활발했습니다. 오히려 민정이 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정에 대한 소문들은 계속 좋지 않았어요. 상간남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상간남이 민정을 여왕처럼 대해줬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변했나 봐요. 소문으로는 상간남이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에게는 이제 질렸다. 각자 살자고 통보했다더라고요. 민정이 매달렸지만 상간남은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대요. 결국 민정도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상간남도 결국은 민정을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결국 민정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상간남 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에서도 나와야 했고 카드도 모두 정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이제 내 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민정의 어머니는 처음에 딸을 이해해 주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손자를 버리고 불륜남과 도망간 것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딸을 키운 적 없다면서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정의 몰락이 시작된 것 같아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기술도 없고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도 40에 가까웠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도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동정심 같은 게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들의 엄마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금방 사라졌어요. 민정이 떠날 때 아들에게 한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당신이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친자식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뿐일까요? 소문으로는 민정이 여러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식당 서빙, 청소일, 전단지 돌리기 등등.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때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민정이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번호를 바꿨고 이사도 했거든요. 아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민정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 저기 누워있는 사람 좀 봐라고 했어요.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여자가 길가에 앉아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요즘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뭔가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체형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돌아봤는데 정말 민정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바싹 마르고 색깔도 누렇게 변해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고 입고 있던 옷도 여기저기 해져 있고 때도 많이 탔어요. 얼굴도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졌고 예전에 그렇게 신경 쓰던 화장도 전혀 안 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표정이었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게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들도 민정을 알아봤나 봐요. 아빠, 저 사람. 혹시 엄마 아니야?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8살이 된 아들도 엄마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민정도 저희를 봤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표정이 되더니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휘청거렸고 줍고 있던 폐지들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한때 제 아내였고 아들의 엄마였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살고 있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동정심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민정이 저희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먼저 다가갔어요. 엄마, 정말 엄마 맞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만난 자식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또렷하지도 않고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말할 상대가 없었던 것처럼 어눌했어요. 치아도 몇 개 빠져 있는 것 같았고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는 여자가 갑자기 울고 있으니 신기했나 봐요. 저는 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들이 민정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우리 왜 버렸어? 아들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8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민정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지난 5년 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엄마 없는 상황을 얼마나 용감하게 받아들였는지 말이죠. 민정아, 늦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제 마음을 많이 굳게 만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나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정신 차렸다고. 민정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길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내가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린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 특히 이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했다고.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엄마 없어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엄마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민정이 아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가 사랑했으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이 그랬어. 진짜 사랑은 끝까지 지켜주는 거라고. 아들의 말에 민정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의 마음속에서 민정은 이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갔어? 제가 물었을 때 민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떠났어. 다른 여자랑. 나를 버리고. 그럼 이제 알겠네. 너도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 말에 민정은 더욱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남남이었거든요.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정은 저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땅에 기어가면서까지 저희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차마 보기 어려웠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너희가 없으면 나는. 민정의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몇 걸음 걸어가다가 아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민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기도 했어요. 정말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불쌍하지 않아?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해. 하지만 그게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어요. 아빠가 엄마 용서 안 해도 괜찮아.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결단을 내리다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왜 그렇게 됐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엄마도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절대 그런 선택 안 할 거야. 아들의 다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아, 오늘 엄마 본 기분이 어때?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 엄마가 그렇게 달라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았으니까.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민정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평화로웠고 더 안정적이었어요. 민정이 있을 때는 항상 갈등이 있었거든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고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정이 떠난 후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주면 안 돼.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왜? 엄마는 우리를 한 번 버렸어. 또 버릴 수 있어. 아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렇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을 통해서 민정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근처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구나 싶을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어디 갔을까? 하고 한 번 물어보고는 그 후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 오늘 뭐 하고 놀까? 라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정말 대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민정을 받아주지 않은 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죠. 아들도 이제 완전히 민정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굳이 과거를 되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들은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요즘 아이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선생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네, 집안일이 정리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민정이라는 불안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거였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민정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혼란스럽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들도 민정을 완전히 정리한 것 같았고요. 아빠,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 가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할 거야. 내 가족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아들의 다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의 잘못된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민정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에게 민정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아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어요. 혼자 키우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민정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됐고 제 사업도 더욱 성장했어요. 직원들도 늘리고 더 큰 사무실로 이사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 역할도 다 해주셔서 최고야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를 많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혼자 키우시는데 정말 잘 키우셨네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 생각 안 나? 가끔 생각나지. 그런데 후회는 안 해. 우리가 선택한 게 맞는 것 같거든. 나도 그래. 엄마가 돌아온다고 해도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많이 컸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가족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싸우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한부모 가정인 게 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아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사업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인테리어 사업이 이제는 직원 1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아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정 없이도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가끔 민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저희 삶에 더 이상 민정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최근에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은 절대 안 할 거야. 가족을 버리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를 혼자 키워준 것처럼